존경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적군의 탱크처럼 목전 앞으로 다가온 여름 휴가철 다이어트를 위하여 딱 2주간만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파격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다이어트의 가장 확실한 성공 비결은 강인한 정신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 높은 운동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덜 먹기에 달려있는 것. 며칠 굶다가 폭식으로 헛수고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아침 저녁을 그린 스무디로 때우고 점심은 양껏 먹는 고난의 2주 다이어트만 견딜 수 있다면 가격은 중요치 않다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이미 최저가에서 더욱 최저가로 가격의 지방을 빼시었다. 맛있는 다이어트, 폭식 없는 다이어트,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위해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2주 동안 압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침 10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밤 10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고 계시니까요. 예.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한국당 상임위 배정. 네,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원구성 협상에서 비리 혐의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최저임금 분담, 대기업에게 바로 칼 뺀 공정위, 이런 제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그리고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떠넘긴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최저임금 아우성에 3조 또 2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빨리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 공백을 세금으로 때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저소득층의 소득 공백에 대해서 정부가 모른 척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유유상종입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또 혈세 투입 논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규모를 4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혈세로 소득을 지원하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이번엔 중앙일보, 전주 리스크 빠진 국민연금 635조 굴릴 인재들 짐 싼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전주로 이사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전주 이전을 계기로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자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 흔들기 위한 중앙일보의 의도가 읽힙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수리온 또 추락,
이런 제목입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린온이 추락해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리온 계열 헬기의 추락 사고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남과 북은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해선 남측 최북단 제진역에 있는 철로는 녹슬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철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금강산은 물론 원산이 나오고 더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한반도 북단의 나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창간 특별기획으로 다룬 남과 북은 이어져야 합니다. 파격적인 일면 편집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전관 꽃길 사양하고 시골 판사 택한 박보영 전 대법관,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 1월에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수억 원대 수임료가 보장되는 대형 로펌이 아닌 전남 여수시 시군 법원 판사에 지원했습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을 띄울 목적의 기사인데, 그렇다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 시절의 과거가 과연 지워지겠습니까? 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증거인멸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3월 기무사는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문건을 보존해 놓으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기무사는 원본을 파기한 뒤 USB 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문건을 보존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 역시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원본이 파일로 저장되는 과정에서 원본의 민감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해 성향을 분석했고 이 내용을 VIP, 즉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만든 문건은 모두 80개인데요. 이 가운데 35개가 중요 문건, 즉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세월호 유족 성향 파악,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언, 이처럼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기무사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MBC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개헌 문건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됐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기무사의 개헌 문건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뿐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현재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문건의 계엄군 편성안이 실행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을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교수가 확정됐습니다. 김병준 신임 비대위원장이 인사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는 이런 말에 개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잘못된 개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 오히려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개파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니니 공천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지탄,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한가닥의 희망이 저한테는 힘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권익위원회의 제보를 검토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대학 교수 시절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지난해 8월 당시 김병준 교수가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는데 접대 규모가 120만 원가량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함승희 전 대표가 이사회의 별도 승인 없이 사내 접대비를 편성해 김병준 위원장에게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특검 조사 과정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앞서 2016년 검찰은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는 노회찬 의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띠지에 묶인 5만 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전달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현금으로 보관 중이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이 돈다발 사진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한 회원이 빌려준 돈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동완 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언론이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을 최저임금 인상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측은 본사의 갑질에 따른 비용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5월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의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폭리 중단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본사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가맹점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을 분쟁을 조정해주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 신청 건수가 약 1,800건으로 지난해 대비 3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열흘 안에 반드시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돼 있지만 본부가 협상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대형 병원 앞 약국 일부가 면허 대여 약국이라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당국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 약국에 의료기관이나 학교법인이 직접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검찰은 정석 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 권한을 이용해 인하대 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남성 혐오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번엔 워마드 게시판에 개인 신상이 무단 유포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워마드 게시판엔 한 평범한 직장인의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습니다. 게시자는 이 직장인을 홍익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로 지칭했는데요. 이 직장인은 홍익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에는 이 남성의 SNS 주소와 사진을 포함해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또한 이 남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게시글도 있었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7세 아들의 사진을 포함해 가족의 정보까지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자기 아빠 닮아 역겹게 생겼다. 성폭행하고 싶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상을 적지 않아 글쓴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압수수색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의 댐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내각 고위 간부와 노동당 경제 담당 부서 간부들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함북 청진시와 경성군 일대 경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불만과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보도 들어보시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내각의 책임 일꾼들이 파량 언제 건설장에 최근 몇 해여간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격노하시어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인지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건설 현장의 노력과 자재가 보장되지 않아 건설이 중단되다시피 되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각이 대책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현장에 나와 보지 않으니 실태를 알 수 없고 실태를 모르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내각에서 몇 년째 오랑천 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반영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벼르고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아래 실태를 외면하고 오랑천 발전소 건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기간 수행할 과업이라고 말공부만 하고 있으며 고작 연속회의 보고문이나 매번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내각사업 계획서라는데 힘을로 추진할 대상이라고 목록에나 써놓고 그 문소장만 들고 만지작거렸지. 실제적이며 전격적인 경제조직사업 대책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내각의 책임 일꾼들이 도에만 방임해놓고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시면서 최근에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의 사상 관점과 소방대식 일본세, 조인답지 못하고 무책임하며 무능력한 사업 태도와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에 대하여 엄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더욱 괘씸한 것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일꾼들이 발전소 건설장이나 언제 건설장에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으면서도 어느 발전소가 완공되었다고 하면 준공식 때마다는 빠지지 않고 얼굴들을 들이미는 뻔뻔스러운 행태라고 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책임 일꾼들도 덜 대먹었지만 당중앙위원회의 경제부와 조직지도부 해당 지도과들도 문제가 있다고 밤낮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총화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제기된 자료를 해당 부문에 보내주겠다는 것이 고작 세우고 있는 대책이 아닌가고 이렇게 일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당의 웅대한 경제발전 구상을 받들어 나가겠는가고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고 나라의 전력생산 장성에 크게 이바지할 중요한 문제를 관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각이 국가경제사업의 중심을 바로 쥐지 못하고 있다고 중요 대상 건설을 과학적인 타산과 구체적인 계획 밑에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 진행하지 않고 건설 역량과 설비들을 분산시켜 놓고 좌왕우왕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시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현장을 날 것 그대로 보고 현지의 여론을 듣고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건설을 최우선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현장 노동자는 물론 현지 간부와 중앙 간부를 싸잡아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박봉주 내각 총리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고 지도자의 질책이 나온 만큼 관련 간부들이 처벌이나 문책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는데 교육이 빠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뀌었고요. 손혜원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또 따로 위원회가 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별도로 이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여당 간사가 손혜원 의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활약을 또 기대하고 야당 간사는 누굽니까? 박인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았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동섭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간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의석수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의석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갔다가 또 돌아온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의원으로서는 저는 서로 좀 품위를 지키면서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이 있을 때는 국회의원이 30명이 150개 가까운 산하기관들 포함해서 정부 측 감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쪼개는 것 자체는 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하고 사실은 체육문화관광은 아무 상관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나누는 거 잘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좀 더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어요. 이은재를 잡을 사람은 손희원 의원밖에 없는데 그 이은재 의원이 법사위를 갔어요. 예, 법사위는 뭐 고생을 꽤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이 손희원 의원이 닥치세요 한마디만 하면 뭐 판이 정리가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 손희원 의원이 어떤 입장이세요? 따로 입장이랄 게 없고요. 뭐 같이 라이벌 혹은 뭐 이렇게 대립구도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불쾌한 일이죠. 손 의원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문화와 관련돼서는 손혜원 의원이 전공으로 잘 하고 있던 쪽이었고 전문가니까. 예, 그 당시도 다시 돌이켜 보시면 유성엽 위원장에게 계속 사퇴하라고 고함을 치면서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도 꺼둔 채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를 단호하게 제지를 했던 장면이거든요. 텍스트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 대화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회의를 방해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해서 들을 상황이 아니었던 점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불거지니까 마치 양쪽 여성 의원에 무슨 이렇게 되는 마냥 나와서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예. 저희는 그런 급은 아닌데. 네, 그렇죠. 예. 말 안 듣는 어린애한테 훈계하는 거였는데 마치 뭐 둘이 싸운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대립구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카메라가 꺼지면은 언니 동상 이러면서 또 친하게 지낸 게 아닌지 손혜원 의원과 이은재 의원하고 말이죠. 제 방송에서는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마이크 끄고 벌어진 이야기들은 나중에 제가 언제 오프에서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다 한마디로. 여야 의원이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욕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손혜원과 이은재 의원의 사이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을 맡아서 혁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적위원 631명 중에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박수로 뽑았는데요. 뭐 선출이 되냐 마냐 논쟁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걸 뭐 비아냥대는 의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디서든 쓰임이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라도 맡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뭐 이렇게 명예욕으로 노욕을 부린다고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그림에 대해서 한번 펼쳐보고 싶은 이 욕망을 자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 봤습니다. 뭐 학자든 누구든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건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김병준 총리 인준 받을 때는 교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와서는 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려고 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수락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본인이 그리고 있는 정치의 개혁의 그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실현해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니들 내 말을 안 듣니라고 계속 하고 있다가 누군가 귀를 열자 그 귀를 연 사람에게 간 상황으로 봐야 하고요. 앞으로 전망이 이제 낙관이 있고 비관이 있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낙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김병준 교수가 생각하는 정치적 개혁은 이상적인 아니고 좋은 아닙니다. 이게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정책 중심의 정당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정무는 뭐 중요하지 않다. 정책 정당으로 가면 된다 이건데 아니 정무하고 정책을 어떻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장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 논쟁만 하더라도 이게 정책적인 논쟁을 하는 것인데 그 정책적인 논쟁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마찰음들을 크게 보도해서 마치 이것이 무슨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야의 투쟁 모두가 볼썽사나운 짓을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인 투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정책으로 싸우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런 식의 정치 혐오적인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뭐 거중만 올려갖고는 될 일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6개월 동안 준비하면 갑자기 정책 정당이 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정당이 아니니까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정당인 상태라서 이게 개혁의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고 또 뭐 동시에 인적 청산도 지금 공천을 한다 만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다선 의원 금지법 뭐 혹은 내규 이런 것들은 저는 김병준 의원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무조건 선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몇 선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공천 기준을 만드는 정도는 혁신안에 넣어볼 수 있죠. 3선을 하면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면 여하튼 이런 종류의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겠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다선 의원들에게도 있지만 진박 친박 간별사들이 동원돼서 뽑은 내내만 하는 관료 출신의 진박 의원들에게 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쨌거나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걸 갖고 계속 끊임없이 싸워왔던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저희가 때로는 상대편에 대해서 희화하기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어떨 땐 격려하기도 했지만 여하튼 정치적 활동이라는 걸 했던 거거든요. 김무성 의원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 중에서 정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돌아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혁신이라는 것이 초선 포함 인적 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런 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낙관적으로 이것은 망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제 입장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김병준 교수가 어쨌거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할 말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부총리까지 역임을 했고 물론 교육부총리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포인트를 짚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말이 다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이제 구도를 보십시오. 물론 민주당도 곧 당대표 선거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김병준 위원장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그것에 맞서서 김병준 위원장에게 반박하고 싸울 민주당의 의원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그걸 맞받아치고 세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희는 필요로 한데 그런 경우에서 놓고 봤을 때 김병준 위원장이 결코 만만치 않은 내공의 소유자라는 점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조건 폄하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병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식견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저는 발휘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당 명칭을 바꾸는 일이 될 텐데요. 저는 당 명칭에 경제란 말을 집어넣어서 이런저런 국리를 해보지 않을까. 뭐 경제 활성화당 이렇게는 좀 심하지만 어쨌거나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당명이 나올 것을 좀 예상을 해보고요.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어려운 가계 경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돌려 세워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10% 정도 더 깎아먹는 것으로 본인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반박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좀 달리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김병준 위원장에게 과연 자유한국당이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전 답이 없다고 봅니다. 김병준 위원장을 마쿠에서 미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친박들이 모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김병준 체제가 안착하면은
차후에 공천에 있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대위 체제를 조기에 끝내려고 흔들기에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무 조건도 없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실 친박 의원들을 호령할, 컨트롤링할 그런 카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휘둘리다가 조기에 그 역할을 끝낸다면은 뭐 하나만한 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자유한국당을 확실하게 김병준 당으로 만들지 못한 이상은 제 아무리 멋있는 발언을 해도 또 기막힌 그런 정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자유한국당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김 PD님의 의견과 대동소이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정치 혁신은 실패하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3달, 4달 가까이 주구장창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계속 마이크를 잡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진 않아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깎여 나갈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고 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요. 경고라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였습니다. 김 PD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니까 얘기가 딱 정리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병준 씨에게 힘을 실어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밀어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당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친박을 구태로 모는 순간 친박이 이제 사납게 물어뜯을 것이 뻔하고요.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김성태 대표처럼 당신 누드 봤잖아. 당신 특활비로 뭐 했어? 이렇게 대꾸를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한다. 이 속담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김병준 씨 보면 말이죠. 자,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예, 특검의 드루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제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이제 무혐의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일을 도모했던 도모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들춰보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특검팀의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5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죠. 사실 뭐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튼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정의당이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해서 10%를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신 제1야당을 하겠다라는 포부에 많은 국민들이 또 호응을 하고 뭐 좋게 봐주시는 측면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종대 의원의 보장은 필요 없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었고, 예.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서 이제 특활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다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들이 다 전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뭐냐고 보냐면, 정치 혐오에 기댄 지지율의 상승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왜 우리끼리 잘 나눠 먹고 있던 특별활동비를 너희들이 국민 앞에서 까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치라는 것이 맥락 안에서 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를 잘못 쓴 측면이 있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바꿀 필요도 있고, 사실은 이제 모든 국회에 있는 연구 포럼이나 운영단체에도 운영비가 나오는데, 운영비라는 항목이 따로 예산상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를 예를 들면 1년에 400만 원씩의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진짜 영수증도 없이 막 쓸 수 있는 돈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뭐 이러저러한 행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 다과를 마련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야 하는 이유를 대하고 쓴 돈과 영수증들을 다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특별활동비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맥락을 다루고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정치 혐오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의 보좌관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저는 참, 제가 보좌관 한 사람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보좌관들이
노는 게 아니고 놀지 않고 게다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원을 지원한다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이 정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게 우리한테 필요하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라고 하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 누구 말 맞다나 뭐 써주는 대로 읽고 뭐 써주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남게 된 인력을 본인이 다음번 지역구 출마 예정지인 지역에서 지역보좌관 뽑는 데다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노회찬 의원이 저는 5천만 원짜리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무슨 뭐 나쁜 일을 했을 거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야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특히나 노회찬 의원 같은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정치인이 그렇게 대량의 돈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뭘 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드루킹이 뭔가 공작을 꾸민 것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튼 정의당의 지지율이 정치 혐오에 기본을 해서 올라간다면 이런 스캔들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기보다는 서로 좀 상생하는 그리고 맥락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같이 보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최저임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주장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같이 일하는 저 같은 보좌관들도 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라는 말씀인지 저희도 월급 받으면 그 월급으로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다 있고 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개개인의 맥락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이번 드루킹 공작에서 빨리 이 문제를 잘 해명을 하시고 빠져나오시길 기대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치 혐오에 기반한 정치 활동과 지지자들의 지지도를 얻는 것은 결코 정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한번 좀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복잡한 일에 얽히게 됐네요. 노회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든 해명을 해서 잘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회찬 의원이 그랬을 리가 있나요? 그렇게 큰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0%로 봅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보좌관도 그렇고 하는 일이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적게 줘야 한다. 징벌적으로 감액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죠. 이게 결국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퇴직도 가야 되겠지만은 격려 차원에서 또 일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의 또 당근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정치 혐오에 지나치게 기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적게 주면은 부당한 돈을 또 이마이 포켓 할 유혹을 또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인력들이 지원을 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국회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나은 정치를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뭐 그건 또 국민에게 또 이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는 이상한 나쁜 정당, 나쁜 정치 이 사람들을 안 뽑으면 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뽑아주니까 국회에서 그냥 뭐 대자로 뻗어가지고 날 밟고 가시오, 배째시오 이러는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니까 이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막연히 그렇게 나쁜 정치 뽑아놓고 손가락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달라진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혹시 MBC 뉴스데스크 이번에 보셨나요? 달라진 거? 제가 그제는 못 봤고요. 어제도 못 봤고 이번 주도 못 봤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내내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못 보신 모양인데. 예. 이 MBC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MBC 뉴스데스크가 확 달라진 느낌을 좀 줬어요. 일단은 진행자가 그제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박성호, 손정은 체제에서 왕종명, 이재은 체제로 교체가 됐어요. 왕종명 기자도 사실은 그렇게 젊은 편은 아닌데 박성호 선배께는 죄송하지만 그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좀 젊어진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일단. 네, 왕종명 기자가 세계일보 출신일 겁니다 아마. 그런가요? 네, 그거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 왕종명 기자가 이번에 이제 앵커가 됐고요. 뉴스가 일단 시작부터 좀 바뀌었어요. 보통 뉴스가 시작할 때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MBC도 그랬고 다른 언론사도 그렇고 기존에는 8시, 9시 이렇게 15가 딱 울리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서 녹화된 영상에 간단한 이제 나레이션을 붙여서 해당 이슈를 설명하는 좀 그런 방식이었는데 엊그제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에는 보도국에서 스튜디오까지 왕종명, 이재은 앵커가 이게 걸어오면서 앵커가 뉴스를 보고 읽어주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적으로 그냥 영상만 쭉 보는 형태였다면 동적으로 보도국에서 스튜디오까지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마치 뉴스를 같이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PD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을 보고 뉴스데스크의 변화는 역동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데 제가 봐도 뉴스에서 막 손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두 앵커가 뭐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요 뉴스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이나믹한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가지고 있는 엄숙함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뉴스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식적으로 외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MBC도 단독 보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직 기무사령관인 조연천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자신이 만들었다, 자신이 지시했다 이런 단독 보도였는데 새로운 출발에 맞는 좀 묵직한 단독을 내놓은 것도 같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제출 지시 리포트를 방송을 하면서 불 꺼진 청와대 춘추관 앞을 연결해서 MBC 기자가 춘추관 앞에서 현장성을 살리는 자기가 직접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증언을 하는 듯한 그런 리포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리포트를 1분 30초에 맞추지도 않았고 1분 30초 지나서 뭐 연결을 종료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뉴스의 경우에는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그래픽을 띄워놓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긴 합니다만 글씨도 뭐 큼지막하고 풀샷으로 잡고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마리뉴라는 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MBC에서 인기를 얻었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컨셉이
온라인에서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데스크도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한다라는 의미로 마리뉴, 그러니까 마이리틀 뉴스데스크라는 것을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나 했더니 매일 오후 5시에 인터넷 방송을 게시를 해놓고 이 MBC 임경아, 김경호 두 기자가 기사를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일종의 이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뽑아준 기사를 뉴스데스크에서 소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아요 누른 뉴스, 뭐 화나요 누른 뉴스,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뽑힌 가장 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로 별도 제작을 해서 확실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좀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만드는데 뭐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또 뉴스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기획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뉴를 진행을 하면서 웃는다든지 뉴스에서 쓰던 뭐 다 아니면 까로 끝나는 일종의 뭐 군대식 이런 어투가 아니라 요자를 붙이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PD저널에 따르면 엊그제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3%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이랑 크게 달라질 건 없는 시청률인데 개편 첫날이니까 뭐 성적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다만 MBC의 이런 변화가 뉴스 소비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가 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성재 보도국장은 이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이런 슬로건처럼 앵커와 기자들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뉴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번 주에는 뭐 뉴스타파와의 공동 취재 결과물을 보유하는 등 독립 언론과의 협업도 늘려갈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 변화를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콘텐츠니까 이게 뭐 독립 언론과의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을 하면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보면 KBS는 뭐 가장 정통 뉴스를 추구하는 느낌이 들고 JTBC 같은 경우는 좀 무겁지만 좀 편안한 그런 뉴스 같은 느낌이 들고 뭐 SBS도 정통 뉴스에서 파격을 좀 군데군데 집어넣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MBC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젊은 감각을 추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MBC가 또 제일 잘 나갔을 때가 MBC의 이미지가 젊고 역동적인 조직이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젊은 감각이 과연 과거의 MBC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과거가 아련하게 떠올랐던 게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뉴스가 참 볼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비 오는 날엔 뭐 소세지 빵이 많이 팔린다든지 알통이 굵으면 보수다 뭐 이런 거 뉴스로 나왔었는데 아스팔트에다가 삼겹살 굽기도 하고 말이죠. 네, 베이컨을 굽기도 하고 그래도 참 이제는 뭐를 볼지 이렇게 골라가면서 볼 수 있는 현실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MBC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C 뉴스의 재기를 기대하고요. 모양 바뀌는 것 못지않게 마인드도 바꿔서 언론사가 지향하는 바와 국민이 생각하는 바가 따로 가는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귀 기울이고요. 눈여겨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신문들 보면 말이죠.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 이런 건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딱딱한 이런 문체에서 변하지가 않는 모양새인데 기존의 딱딱한 문체를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이게 대중들과 점점 괴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자 이 중앙일보 일면 같은 경우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뭐 일종의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니 왜 최저임금의 책임을 기업들한테 전가하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이나 이렇게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꼿꼿하게 뭐 재벌, 대기업, 부자들만 대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광고 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조중동을 보지 않고 광고주들만 돈을 주고 있으니 그쪽으로서는 뭐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구독을 하고 또 돈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또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도 중앙일보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칼럼이 오늘 실렸어요. 역시나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칼럼을 썼는데 참 쓰는 칼럼마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 묘한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 칼럼이 필요합니까? 조선일보는? 그러게요. 그게 좀 의아한데 김대중 씨는 진짜 오만함, 무논리, 이 사회의 병폐가 그야말로 좀 똘똘 뭉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좀 상징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피디님 말씀처럼 쉬지도 않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김대중 고문이 난데없이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라 이렇게 칼럼을 쓰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벌써 사면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박근혜는 몰라도 이명박은 아직 유무죄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아야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뭐 유무죄도 안 밝혀졌는데 지금 김대중은 사면을 하라고 보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면을 하라 뭐 이런 논리가 그럴싸하면 개인 의견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김대중 칼럼의 의식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칼럼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정치적 부작용과 뭐 경제적 위험 요소가 많은데 문재인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외골수거나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경제에서 한국 사회가 병든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와 압박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폐업시킨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산층의 삶이 망가질 위기에 있다. 미국 회담의 성과는 지지부진이다. 뭐 김정은은 신났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뭐 적폐청산, 뭐 대기업 옥죄기, 뭐 이런 공세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1차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며 대북 문제에 조바심을 갖지 말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상징으로 지금 박근혜랑 이명박을 사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데 이게 지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의 논리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 지지율 70%고 선거에서 대승한 대통령이 무슨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아, 이 영감님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가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 앞에는 계속 뭐 경제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 하더니 갑자기 뒤에는 적폐청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사면하자. 이게 논리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내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가서 라면 좀 사와. 뭐 이런 얘기랑 지금 대체 뭐가 다른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건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면 지금 사회통합이 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김대중 고문은 이런 식의 칼럼으로 지금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문제는 이런 김대중 고문의 칼럼이 먹혔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정제된 언어로 권력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명칼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정치부를 좀 오래 출입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명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이 봤고요. 또 미친놈이요? 근데 뭐 이게 보수, 뭐 진보 가릴 것 없이 몇몇 사람들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조갑제가 뛰어난 기자였지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 뭐 그래도 뭐 김대중의 칼럼이 문장은 뭐 유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어요. 세상이 미치고 돌아갔으니 김대중 글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박근혜도 아름답게 보였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 시키자면서. 응? 정신 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뭐 요새는 사실 그것도 아니죠. 이런 명문장을 쓴다는 조선일보 김대중이 또 엄청난 칼럼을 썼는데 이걸 받아 쓴 언론은 뷰스앤뉴스 그리고 미디어스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디어스는 비평하려고 쓴 아이템이었고요. 김대중 고문이 제가 알기로는 1937년생인가 그런데 퇴장할 때가 지금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이회창 이순재 선생보다 한 살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아직 뭐 김대중, 류근일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예. 조선일보도 지금 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김대중이나 류근일이 아니더라도 뭐 조선일보에 아직 쟁쟁한 사람들이 많지만 언제까지 이 기업들한테 삥 뜯어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지 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기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편의점 5개사의 점포수가 모두 4만 192개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는 10,000개 점포가 있었던 편의점인데 이러다가 교회 수를 뛰어넘겠어요. 교회는 약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편의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벌만 좋다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안 해도 앉아서 편의점 수입 100 중에 40을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편의점의 임금 부담 일부를 본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편의점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시 15분 새벽 다른 밝게 웃고 어둡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온라인 게임에 알게 혼이 빠진 나의 배가 축출해져 운동화를 꺾어 신어 골목길에 합동 등을 끄적대며 컵라면에 김밥 담배 한 갑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니 저달보다 동그랗게 내 눈은 뻥 튀기네. 어여쁜 여긴 내가 내게 미소 던지며 조용히 날 반기네. 순간 난 스탑, 지구는 멈추네. 말문이 잠겨버려 그저 침만 삼키네. 그것이 첫눈에 사랑 나는 빠졌네. 저 내가 믿다고 저 내가 싫다고 팽겨 저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저 내가 믿다고 저 내가 싫다고 팽겨 저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길 잃은 나이긴 듯 두리번 커뎌 컵라면에 끓는 물을 넣고 난 기다려 괜히 시간을 끌며 미소를 던져봐. 그녀도 날 바라봐 내게 끌리나봐. 튕길뚱 말뚱 조금 부끄럽나봐. 술에 조금 칙한 듯 빨개지는 볼과 앵두 같은 햇살 가로대지 않은 코와 그녀의 피부는 새뽀윤 우유 달콤하고 고소한 유리병의 두유 구두빛 짙은 갈색 그녀의 눈빛은 슬픈 내가 갈까봐 그녀를 떠날까봐 10분 만에 만남이란 너무 빨리 지나가. 말을 걸고 싶어도 내 입이 붙어 감싸주고 싶었지만 내 몸이 굳어. 너무도 오랜만에 감정을 못 이겨. 오늘은 여기까지 말없이 도왔어. 저 내가 믿다고 저 내가 싫다고 팽겨 저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저 내가 믿다고 저 내가 싫다고 팽겨 저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2시 55분 5분 후면 새벽 3시 왜 난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지. 괜한 발자도 태어난 거겠지. 허리도 목도 너무너무 쑤셔. 내 등을 도배하듯 파스를 붙여 눈 뜨고 조금 절기 시작하려는데 운동화를 꺾고 신는 저 사람이 뭔데. 눈이 동그래져 날 이상히 쳐다보네. 언제 나타나서 가게 한 바퀴를 도네. 그냥 살 거 사고 빨리 나가주길 바래. 왜 컵라면은 대상 없이 물을 붓는 건데 재수 없어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무섭게 우습게 도대체 뭐야. 편의점 인생이 날 깔보는 거야. 10이라도 걸어봐 끝을 보는 거야. 어머 저 사람 봐.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키스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응원합니다. 기무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기무사 개혁에 집중할 때지 송영무 장관 경질, 여기에 목을 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스칼 안대님, 자유한국당은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꽃길 지역구에 공천된 것일까요? 네, 정말 궁금하지요? 자, 이런 당에 들어가서 정책정당 만들어 보겠다는 김병준 위원장, 참 안 됐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